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최종 합의문 조율을 위해 이틀째 담판을 벌인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르면 내일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개최지로 미국은 베트남 다낭을,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서울에 39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오전은 서울 영하 10도 등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낮겠고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든 페트병이 발견됐는데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기간 집무실에서 급성 심장 이상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로 누적에 따른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갑작스런 별세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등 의료계 안팎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감식에서 확인된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 간 메신저 대화 등을 핵심 증거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졌지만 북측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은 이틀째 진행 중인데 이르면 내일 협상을 마무리할 거란 관측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 매체들에선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곧바로 보도하지 않은 전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신중한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돌아올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만남이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북한은 타미플루 북송이나 우리 측이 제안한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행사에도 구체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모든 역량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다 쏟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남관계 현안들을 다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낭이든 하노이든 정확한 회담 장소가 정해지면 북미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번 실무 협상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 측이 실무 협상을 끝내는 대로 우리 측과 다시 협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무 협상이 마무리되면 비건 대표는 다시 서울로 와서 우리 측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이 세계를 위한 진짜 기회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 발표한 이튿날.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세계를 위한 진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진로 변화와 경제 발전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며 비핵화 의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믿는다면서 미 조야의 회의론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상응 조치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북한 주민에게도 미국민의 안전에도 최상의 이익이 된다며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실무 접촉을 위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서는 2차 정상회담의 기초공사를 위한 팀이 평양에 파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실행 조치를 끌어내려 압박 카드와 당근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합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실무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렸지만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해서 문 대통령이 베트남 정상회담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이 이른바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 단계에서 이 같은 종전선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는 사실상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바로 평화협정의 방안으로 모색하는 이른바 다자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서 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얼어붙은 전국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신경전 속에 원내 사령탑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평행선만 달리며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를 마친 뒤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체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를 비롯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맞섰고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보이콧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양당이 냉정함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링 바깥에서는 거친 언사로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구 냉전의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재판불복, 헌법불복에 이은 민심불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구하기가 아니라 정말 민생 구하기. 여기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뉴욕 스트릿바 출입 논란에 휩싸인 최규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질서라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 데 이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지지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대치 속에 보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국회의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지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방미 일정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 정상화가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려는 현대 아산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방북 인원은 배국환 사장 등 현대 아산 임직원 22명이라며 이번 행사는 사업자 차원의 순수 기념 행사로 현대 아산이 제기하고 북측이 동의하면서 열리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 아산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열린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 이후 2달여 만입니다. 통일부는 지연되고 있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과 관련해 유엔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문제는 없다며 북측과 협의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기술 실무적 준비 문제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타미플루를 설 연휴 직전에 전달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하고 준비했지만 북측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한기가 몰려오며 서울에 39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을 초미세먼지가 뒤덮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 곳곳에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한방 눈이 쏟아졌습니다. 10cm 안팎의 많은 눈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와 눈은 오후부터 불어닥친 찬바람에 깨끗하게 해소됐습니다. 대신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며 오랜만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강력한 한기가 남아한 것이 원인입니다. 내륙 곳곳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은 지난 1월 16일 이후 23일 만에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월 하순까지는 주기적으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겨울 동안에도 상층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반짝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내내 초봄처럼 포근했던 탓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가 더 심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충남 태안 화력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빈소를 찾은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숨진 뒤 58일 만에 김용균 씨의 장례식장이 마련됐습니다. 비록 설 전에 보내주고 싶다던 바람은 이루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그렇게 냅두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용균이 억울한 죽음 안 되게끔 누명 벗어야 되고, 그리고 용균이 동료들도 살려야 되고. 어두운 발전소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을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너가 진짜 거기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네가 어디선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사랑합니다.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 장례식장 한쪽 벽에는 시민들이 용균 씨에게 전하는 애도의 편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수녀들은 용균 씨가 하늘에서도 춥지 않도록 직접 지어온 수의를 유족들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아프게 간 청년이지만 가는 길에 저희가 이렇게 옷 한 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되는 용균 씨 장례식은 사흘 동안 조문객들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노제를 연 뒤 정오엔 광화문 광장에서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장지는 전태일 열사 등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든 페트병이 발견되면서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집안 내부가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침대도 군데군데 불에 타는 적이 보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오전 6시 반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70대 홍모 씨 부부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깜짝 놀랐지. 난 부랴부랴 소리 나더라고. 부랴부랴. 아르트까지 매콤하고. 숨진 홍 씨의 딸은 장애가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설 연휴 동안 잠시 집에 데려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베란다로 대피해 있던 홍 씨의 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집안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주방 싱크대에서 라이터도 발견되면서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상수병에 휘발유가 담겨져 있는 게 7개가 발견됐습니다.
7개 발견돼 갖고 현재 감식반이 그걸 다 희소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홍 씨의 아들은 의사에게 술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검과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윤한덕 센터장님.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헌신해온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기간 집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빈소에는 슬픔에 잠긴 동료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명절 연휴에도 병원을 지켰던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은 끝내 고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사인은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설에 고향에 같이 내려가자까지는 이야기를 하셨고 4일날 당장 내려가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배우자분께서 직접 오셨던 거죠.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02년부터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거목이기도 했습니다. 닥터 헬기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하고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번역외상센터 등을 처음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응급의료 체계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본인이 책임지고 챙기고 확인하고 이랬었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고인의 황망한 별세 소식에 어깨 쪽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애통해했습니다. 빈소에는 거목이 사라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 자기 일에 대한 신념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누구보다 응급의료에 대한 애정이나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던 분입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치러져 오는 10일 연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고인은 평소 이 국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헌신했던 인물로 의료계에선 영웅을 잃었다면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신동민 한국응급구조학회장과 함께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혹시 빈소에 다녀오셨나요? 예, 많이 놀랐고요. 인터뷰 마친 후 찾아뵈려고요. 아, 저희 인터뷰 마치고 찾아뵐 네. 예정이시군요. 평소에 네. 고인과 좀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고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윤한덕 센터장님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계의 그 아주 거목이자 리더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네.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하고 국가 응급의료 진료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재해를 대비해서 매년 훈련, 합동훈련, 전국적으로 합동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또 모니터링하고 네.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 환자들이 어떻게 발생하면 어떤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병원 응급구조사들의 업무 영역을 확대를 위해서 법률 개정을 위해서
사심 없이 한결같이 열심히 뛰었던 헌신한 그런 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하셨던 어떤 의료 발전에 나섰던 노력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응급의료법에 네. 응급구조사 업무가 1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전 응급처치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예를 들어 응급분만을 한다든가 네. 벌에 쏘였다든가 이러면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게 되면 다 불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셨고 이것이 곧 국민들의 그런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뛰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학교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을 보신 게 불과 열흘 전쯤이라고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예, 회의석상에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 시범 사업 소방청에서 주관한 시범 사업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예. 조금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오셔서 평소보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고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끝난 후에 왜 그렇게 피곤하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매일매일 할 일 태산이고 회의도 많고 보고서 작성도 많고 또 응급실에 비상 걸리면 또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뭐 힘들지만 어떡하냐고 네. 매일매일 반복이니 이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개인 건강을 좀 챙기시면서 해야지 일이 되는 거지 건강을 챙기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네. 얘기했더니 일만 하고 또 이렇게 곁을 떠나시네요. 열흘 전에 뵀을 때도 과로가 좀 누적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많이 누적된 것 네, 2002년부터 이 센터를 이제 맡아서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 이 의료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실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국내 응급의료 인력과 시설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특히 명절에는 응급 업무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환자가 한 곳에 몰려서 의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실이 아마 우리나라에 532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번역센터가 한 13곳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응급실 병상 관리라든가 거기에 돌발되는 상황을 대처하는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점검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공백을 연휴 기간에 막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앞서 이 고인을 기억할 때 이국종 교수도 책을 통해서 황무지에서 숲을 일구겠다고 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어느 정도의 현실이길래 이렇게 황무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과거 우리나라 20년 전 또는 현재까지도 네. 많이 그렇습니다만 여기 병원 전 응급처치하고 응급실에서의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선진국 대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윤항덕 센터장님께서 하나하나 응급의료 체계를 읽어간 거죠. 특히 재정이라든가 인력, 특히 맨파워라든가 예. 또한 병원 간의 어떤 진료 공백 또는 전원,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송하는 거,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이송해야 되는 이런 모든 공백을 해소하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려고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네, 그렇군요. 혹시 고인이 평소에 어떤 지병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으로서는 이제 급성 심장사로 과로가 누적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내용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예, 제가 아직 들은 내용은 없고요. 예. 평상시에 제가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본 것 같거든요. 이분을 회의석상에서 계속 본 것 같은데 제가 최근 한 1년 정도는 계속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도 하얗고 눈꺼풀도 그냥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했고 그렇지만 또 회의석상에 오면 열심히 또 좋은 말씀과 좋은 발언과 좋은 주장과 이런 걸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몸의 건강을 안 좋아 보였지만 그래도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응급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설 연휴에도 이렇게 나섰다가 본인의 어떤 응급 상황, 돌연사 상황을 막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인의 어떤 뜻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례식도 잘 치러야 되고 고인에 대한 추모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고인이 남겼던 어떤 법률 개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전문가로서 관계자로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병원이든 민간이든 119 구급대든 이 모든 것은 환자 이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논의돼야 되고 환자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는 이 윤한덕 센터장님의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서 정부는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전문성을 해서 이런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여러 가지 그 의료 공백을 응급학과 의사들이 잘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빈소 가시던 길에 저희랑 전화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응급의료 체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민 한국응급구조학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7개월간 숨가쁘게 이어졌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조사했던 전현직 판사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요.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기소하고 이후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이 7개월 넘게 수사를 벌이며 조사한 전현직 판사는 100명에 가깝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며 애초 예상보단 기소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부당한 지시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재판에 넘길 판사들을 추려낼 계획입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힙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만큼 기소 대상 판사들은 직권남용의 공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나머지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사의 경우 수사로 드러난 비위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법원의 추가 징계 여부와는 별도로 사실상 이번 달 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후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감식한 결과 성폭행과 관련된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50여일 동안의 수사에서 확인한 혐의는 3가지. 지난 2014년 8월부터 3년 넘게 심석희 선수를 7차례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 범행을 위해 특정 장소에 오도록 한 강요 혐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입니다. 성폭력 혐의를 강하게 뒷받침한 것은 메모와 메신저였습니다. 경찰은 심 선수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보름 만에 나선 압수수색에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했고 디지털 감식 결과 둘 사이 메신저 대화가 성폭력과 관련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핸드폰 자체를 이제 복구를 해보니까 그런 대화 내용, SNS
대한 대안이 나왔다는 거죠. 성폭행 혐의 관련해서 얘기가 네네. 둘이 나눈 게 둘이 대안입니다. 또 심 선수 메모에 조정 코치의 범행 일시와 장소가 적혔고 이는 빙상연맹 경기 일정표의 동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 조정 코치는 이런 정황을 제시해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동료 선수와 지인 등 참고인 9명의 진술이 심 선수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상습 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아 수감 중인 조정 코치에 대해 성폭행 혐의까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가 악성 댓글을 단 1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양 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양예원 씨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피해자들이 용기 내는 거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익적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어떤 형태의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루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진행하고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고 글을 쓰고 모욕하고 조롱하시는 많은 분들께 그것이 실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인 동시에 가사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기간 갱신입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과거 청부 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에서 다음해 1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 A씨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며 아내의 형부를 살인 청부했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며 살인을 청부했고 B씨는 다시 C씨에게 같은 내용을 주문했지만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 준비를 도운 아내의 형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항공기 장비를 사들이면서 추가로 얻은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모친 묘 관리자에게 7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 후 얻은 수익금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추가로 고발장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면서 도축장 개장으로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자 방역당국이 전국의 축산시설에 대해서 일제 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현장에 천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329번 지방도에 설치한 지역 거점 소독 현장입니다. 축산 농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 모두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소독을 마쳤다는 확인 필증이 있어야만 축산 농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거점 초소를 통해서 모든 축산 차량을 소독을 실시해서 축산 농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 축산 농가에는 방제 차량들이 농로를 따라 돌며 연신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개별 축산 농가 입구에는 모든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간이 소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축사 내에는 5m 높이에 설치된 분무기를 통해 몇 시간 단위로 반복해서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농장 출입구에는 생석회를 살포하고요. 그리고 농장 주변에는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축사 내부에는 안개 분무를 이용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이날 일제 소독에는 군 제독 차량과
드론을 비롯한 방역 장비 1,3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도 충북 음성에 설치된 거점 소독 지역을 방문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판단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3일 평택항에 되돌아왔던 쓰레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확인해 본 결과 온통 재활용이 불가능한 잡동사니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쓰레기를 담았던 망이 뜯어진 채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폐목재와 철제 쓰레기 등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일부 쓰레기에서는 물이 흘러나와 부패와 침출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밀봉이 안 되는 이렇게 침출수 나오기 시작하면 저기 터미널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밀봉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부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1,200톤 51개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를 개봉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쓰레기의 종류와 상태 등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쓰레기 처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갔고요. 그 처리 주체가 평택시에서 하게 돼 있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이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강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법 수출한 업체에 여전히 쓰레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는 수출업체에 자체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방치한 쓰레기 처리에는 반송 운임과 소각 비용을 더해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평택시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쓰레기가 평택항에 상당 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첫 거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1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거래량은 거래 첫 해인 2015년 573만 톤에서 2017년 2,932만 톤으로 약 5배가, 거래 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택시 이용할 때 불만을 들라 하면 항상 승차 거부가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안에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택시, 또 유아용 카시트를 갖춘 여성 전용 택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승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당국의 단속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승차 거부. 당연히 어이없고 제발 가고 싶은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택시가 이달 중 첫 선을 보입니다. 승객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는 방식인데 기사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고 배차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승차 거부할 경우에 차량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도 부과하고요. 또 되풀이될 경우에는 웨이고에서 기사를 퇴출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업체가 50개 택시 회사 4,500여 대를 모집해 택시 가맹 사업을 신청했는데 최근 서울시가 면허를 내줬습니다. 석 달 동안의 시범 운행을 거쳐 1,000대가량이 1차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 업체는 영유아 카시트가 있는 여성 전용 예약 택시도 함께 선보입니다. 애 데리고 택시 잡을 때 좀 기사님들이 좀 잘 안 태워주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카시트가 있으니까 좀 되게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손님과 운전자 모두 여성이며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동반 탑승이 가능한데 내년까지 50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사들은 산업금을 내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운임 외에 2, 3천 원가량이 붙습니다. 서울시가 서비스 개선 등을 내걸고 1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하는 걸 고려하면 3, 4천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확연히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으면
이용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재벌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는데요. 갑자기 관련 규정이 뒤바뀌는 과정엔 전경련도 개입됐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며 증여세법을 손질했습니다. 그룹의 비상장사를 싼 값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재벌 간의 관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친족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 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과세 인원이나 금액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안에 뒤늦게 끼워 넣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입법 예고안 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 나중에 확정된 안에서는 느닷없이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된 겁니다. 세법에서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제조업과 관계없이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로 현대가는 막대한 혜택을 입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내부 거래 비율이 한때 80%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비스는 제조회사가 아닌 유통물류회사. 제품이 아닌 상품 거래까지 인정되는 문구로 정 부회장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 이 조항에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았습니다. 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 무렵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품이란 단어는 어떻게 추가됐을까?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이나 그게 그것이고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치다 보면요. 이거 상품 만들었네, 그러면 제품도 넣어야지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 상품, 제품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정도 범위였는데 이런 정도 범위까지 확대했다. 그런 것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당시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기획재정부의 입법 예고 이후 기재부를 찾아가 상품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이런 요구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도 정작 담당 부처의 허술한 규제 설계 탓으로 재벌가 편법 증여에 되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편법을 막아야 하는 기재부가 오히려 편법을 제공하게 된 이상한 일이죠. 이 문제 단독 보도한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행령 단어 하나 때문에 수백억을 현대일가가 세금 수백억을 아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리포트를 보셨겠지만 지난 2011년도에 이 재벌들의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당시 정부가 관련 규제를 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때 친족이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과의 거래 비중을 따져서 이 3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3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증여세를 매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이제 기재부가 시행령을 마련했을 때는 이 수출 목적으로 해외 계열사와
거래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 거래 대상에서 빼주는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게 그 경우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재벌가들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그래픽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왼쪽이 이제 최초 입법 예고안이고요. 오른쪽이 실제 신설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좀 다르죠.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은 입법 예고안에는 제품으로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거에서는 느닷없이 상품이 추가가 됩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이 생산된 이 제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제품에 해당하고요. 이 상품은 그냥 이제 도소매 과정을 거쳐서 사들여서 유통만 한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로 재벌가에는 막대한 증여세가 비껴가게 됩니다. 그 제품은 본인이 직접 제조한 물건을 파는 것, 그리고 상품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단지 싼 가격에 사서 다시 되파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게 현대차 일가라는 게 어떤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핵심 계열사는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곳의 내부 거래 비율은 80%를 웃도는데요. 그래서 항상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 불거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유통 물류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항이 제품으로만 한정됐다면 이 초과분의 증여세를 다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산한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태가 이런데 정작 기획재정부에 왜 이를 바꿔내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둘이 같은 게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해명을 아까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세금이 수백억이 달라지는데 제품과 상품이 다 같은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그것이 담당자가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또 전경련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전경련은 이 재계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상품과 제품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의 입법 예고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기재부를 찾아가서 이 입법 예고 이후에 문건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포함해달라는 이 부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후 현대가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이 조항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불과 한 달여 남짓의 입법 예고 기간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예, 기재부는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었고 전경련은 알고 있었고 전경련이 그렇습니다. 기재부에 설명을 했는데도 이후에도 기재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됐었던 모른다면은 모르고 해줬다고 한다면은 정말 예. 무능한 거고요. 알고도 뻔히 알고도 해줬다면은 유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재벌 봐주기로 볼 수 있는 행정 이런 것들이 기재부뿐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거래를 감시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감독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1년에 한 번 이 대기업들의 내부 거래 비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거래 비율에서 해외 계열사의 매출을 빼서 이 축소 비율을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령 2017년 현대글로비스의 내부 거래 비율이 66%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도 자료에는 20.7%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무려 40%포인트에 가까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 공정위의 발표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공신력 있게 받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정책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공정위가 실은 재벌 봐주기식 공시를 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예, 66%인데 20%로 줄여서 축소를 했다면 이렇게 뭐 해외 매출액을 줄여주는데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계속했는데 법적인 근거나 명시적인 근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관행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 매출액을 빼는 건 이 국내 시장에서의 이 영향력, 내부 거래의 이 영향력을 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겠다고 했으면은 이 국내 매출액 가운데 국내 내부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총 매출액에서 국내 특수관계 거래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큰데 분자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0%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총 매출액이 아니라 해외 매출액을 빼고 그리고 국내 내부 거래액에다가 분모에다가 국내 총 매출액에서 국내 내부 거래액을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이 비율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거죠. 총 매출액이 아니라 국내 매출액에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은 당연한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정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지적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라면서 사실상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보완점에 대해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부분들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시행령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또 밝혀야 되겠고요. 이와 네.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이슈팀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금융사가 우리 국민에게 강매한 전쟁자금 채권과 각종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돌려달라는 소송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지급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금융사의 주장만 받아들여졌는데 보험에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소멸 시효도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소송을 제기한 우리 국민 측의 주장인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행이 발행한 전시 저축 채권입니다. 발행 시기는 일본 연호로 쇼와 18년 12월, 우리 기준으로는 1943년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던 때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 채권과 각종 보험을 우리 국민에게 팔거나 가입시켰습니다. 부산에 사는 80살 안철호 씨는 아버지가 강제로 사야만 했던 이 채권과 뜯기다시피 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금융사들은 합병과 개편을 거쳐 지금은 일본의 대형 금융사이자 우정 업무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나라의 국민들의 돈을 착취해 갔으면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사죄를 못할 망정 그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안 씨는 채권과 보험 증서 등을 증거로 일본 측을 상대로 현재 가치만큼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졌습니다. 채권 매입과 보험 계약 자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돈을 지급해야 할 시기, 즉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금융사의 주장만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또 보험을 판매한 조선총독부 최신국이 현재 일본 우정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안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만 했다는 실존 인물의 증언이 최근에 나오면서 안 씨의 주장은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당시 철도회사에서 근무했던 103살 노인이 보험 가입 때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나선 겁니다. 안 들으면은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사람을 쓰지 않아요. 막 때리든지 모가지를 자르든지. 조선 총독부의 강압적인 통치로 채권과 보험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멸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안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을 누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자본 축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판 채권, 보험에 대한 그런 계약 의무자로서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안 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 금융사들은 김앤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3대 로펌을 선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탈당한 우리 국민이 일본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의 방송인 슈 유수영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준 벌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흔히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 문화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요? 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4일 시행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거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 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둔 경우는 0.8%에 그쳤습니다. 연명 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보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스로가 한번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삶의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오는 3월 28일부터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 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좀비 속으로 줄어듭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등 4가지만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승합제 투여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무연고자, 독거노인 등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건강보험 소득 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5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57만 원 인상돼 의료비 지출이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12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10곳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계룡시, 시흥시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는 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5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혹은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올해 전체 대학생 219만 명의 31%인 69만 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66만 5천 명보다 2만 5천 명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용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 B제로 혹은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올해도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취업 한파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인데요. 경기 회복을 위해선 고용부터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시학원과 공무원학원, 고시촌 등이 몰려있는 서울 노량진 일대. 특히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건 극심한 취업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래서 다른 분야, 특히 이런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야들로 사람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난해 취업자는 2017년보다 10만 명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9년 만에 최소 증가폭이었습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 청년 실업률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특히 체감 실업률인 청년 확장 실업률은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고용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장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체감 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니 해도 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가는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
고용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늘어야 기업들이나 혹은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줄 여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용이 증대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위축 추세인 민간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새해 들어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국내 주요 벤처기업인 7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초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주요 벤처기업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네이버 창업주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포함해 벤처 1세대와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쿠팡 같은 이른바 유니콘 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점을 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과 함께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또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은 규제 혁신과 국내 기업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국 기업은 국내 진출도 쉽고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이 어려운 데다 세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복잡한 규제가 외국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이 나오면 국민 의식도 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기업이 성장할수록 국민의 시선이 날카로워진다는 고민에 대해선 초기 대기업들의 치부 과정에서 반기업 정서가 생겼지만 곧 해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루어지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들어 문 대통령은 기업인과의 대화, 지역 경제 현장 방문 등 한 주에 2번꼴로 경제 관련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부산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탄핵을 반성하고 정치인 박근혜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탄핵 인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극복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 친박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 이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각을 책임졌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면론과 관련해 직접적인 말은 아끼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면서도 사면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방금 그런 의견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정부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 연휴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 석방운동을 주장하고 나선 홍준표 전 대표는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며 불법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을 구금 상태에서 풀어준 뒤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도리라면서 국민은 이제 석방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당내 탄핵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는 표를 가진 책임 당원들이 대거 몰린 TK 지역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친 전당대회 날짜를 바꾸는 문제는 지도부 회의에서 경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연기해야 된다는 강한 주장도 있었고 연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도 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회의를 열어 실무적인 검토와 당권 주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두 차례 만나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의원 전체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를 비롯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맞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원내대표들은 내일 다시 모여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뉴욕 방문 당시 성인클럽 방문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옷을 다 벗은 무의는 없었다는 해명 역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여성가족위원 등 모두 2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지역을 줄곧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던 아베 내각의 태도가 요즘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교섭 중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잔뜩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와 대조적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동쪽 바다에 있는 쿠릴 4개 섬. 2차 대전 이후 70년 넘게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이곳을 일본은 북방 영토라며 줄곧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北方四島についてはですね、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はもう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북방 영토는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베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야당 의원이 북방 영토에 대해 물었습니다. それでは北方領土は日本の固有の領土だという認識で変わりはないですね。北方領土はですね、我が国が主権を有する島々であるという立場には変わりがないわけでございまして。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은 겁니다. 我が国の固有の領土だという固有の領土って言葉を使ってご答弁いただけませんでしょうか。北方領土の島々は我が国が主権を有する島々であるという立場でございます。 국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북방 영토가 일본 땅이라며 제정한 북방 영토의 날 기념식에서도 아베 총리는 물론 일본 정부 관계자 누구도 고유의 영토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교섭이 진행 중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며 한껏 몸을 낮춘 일본 정부. 틈만 나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우리 정부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중국에선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제제가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위생당국은 인체에 별다른 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에 이어서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 신싱의학이 생산한 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입니다. 혈액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면역글로불린은 백혈병 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혈액 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위생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즉각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시키고 제약회사의 전문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现在是有调查组在里面吗？ 不知道，这个我们不知道啊。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문제의 제품은 모두 1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전문가를 동원해 이 주사제를 사용했더라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낮다고 강조하며 부정적인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一大份的血浆里面，它可能是有活的艾滋病病毒，但是经过第3步灭活以后，基本应该是可以保证里面不含活微生物体，即便是用到人身上，那也不会有问题。 네티즌들은 그러나 감염 가능성이 작다는 당국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에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중국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찬입니다.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이슬람 국가가 점령했던 지역이 대부분 탈환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IS 점령지를 100% 탈환했다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이슬람 국가가 점령했던 지역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미국이 보는 현재 탈환율은 99.5%. 시리아의 라카와 이라크 제2도시인 모술, 인근 유전 지역까지 점령하며 세력을 키웠던 때에 비하면 질이 멸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0% 탈환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IS 격퇴를 목적으로 79개 나라 외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모인 자리에 섭니다. It should be formally announced sometime probably next week that we will have 100% of the caliphate. But I want to wait for the official word. I don't want to say it too early.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이던 ISIS가 이슬람 국가라며 건국을 선언한 것은 2014년 6월. 그러나 서방 세계는 물론 이슬람권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격퇴 대상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IS는 2015년 파리 동시다발 테러, 2016년 브뤼셀, 2017년 맨체스터 테러 등을 자행하며 몸집을 키웠지만 국제적인 격퇴 작전으로 채 5년이 되기 전에 거의 모든 점령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전투원 수천 명만 남은 상황. 미국은 시리아에서의 철군에도 불구하고 IS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주도적으로 격퇴 작전을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drawdown of troops is essentially a tactical change. It is not a change in the mission. It does not change the structure, design, or authorities on which the campaign has been based. 그러나 국제연대회의 참가국들은 여전히 이른 철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IS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IS는 현재 상황을 패배가 아니라 후퇴로 보고 있다며 시리아와 이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반란 전술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7년 전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리갈 하이가 한국에서 리메이크됩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해 더욱 실감나는 코믹 법정극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제작 발표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을 맡은 배우 진구는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승률 100% 변호사를 연기합니다. 여기에 배우 서은수가 정의감이 넘치는 초보 변호사로 등장해 승리에 집착하는 진구의 정체를 파헤치며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진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에서 방영된 원작을 굉장히 재밌게 본 한 사람의 팬으로서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을 때 굳이 고태림 역할이 아니어도 어떤 역할이더라도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동안 좀 진중하고 무겁고 했던 연기를 했던 제가 좀 가볍고 유쾌한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하나의 도전의식 같은 걸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한 강좌가 열렸습니다. UC 버클리는 디칼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새 봄학기에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 방탄소년단이라는 제목의 수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업에는 방탄소년단의 사회 영향력과 세계적 성공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의 역사와 예술성, 자선 활동을 탐구합니다. 2학점짜리인 이 수업은 미리 수강 신청을 해야 들을 수 있고 강의와 영상물 상영, 조별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디칼은 UC 버클리 학생들이 직접 개설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교과 과정입니다. 배우 신동욱 씨의 조부가 효도 사기 분쟁은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었다며 신동욱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신동욱 씨의 조부는 94살 고령으로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상황을 오해하고 손자에게 불리한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죽기 전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하려고 손자의 유명세를 활용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이 재산 관리를 잘못할까 봐 재산을 넘겨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더 좋은 환경에 모시려 했다는 손자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연락을 끊었다며 재산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장례식, 민주사회장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분향소 한쪽 이렇게 추모 메시지가 담긴 메모지가 한가득 붙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용균 씨 많이 미안합니다. 또 용균 씨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추모 메모지와 같이 이 시대 청년들은 나는 너다, 내가 김용균이라며 뜨겁게 연대했지만 고인의 가족들은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 고인은 전태일 열사와 같은 곳에 잠들 예정입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탄생 2020 소렌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강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철원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 무척 춥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도, 철원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맑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9도에서 1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8도, 부산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5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반부터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